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금요일이고 참 바쁘시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데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저희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트랜스젠더 아들을 둔 닉네임 나비, 군산에서 나고 여태까지 60년 동안 살았던 정은혜입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나비 정은혜님의 딸이었고 아들이기도 한 이한결이라고 하고요. 퀴어 커뮤니티에서는 복레오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요즘에는 어머니가 워낙 한결이가 라고 하셔서 한결이라는 이름도 그냥 알려진 트랜스젠더 당사자입니다. 지금 저는 2017년, 18년에 수술을 했고 2019년에 법적 성별 정정을 마쳐서 여기저기 그냥 일반 남성처럼 살아가고 있는 성소수자입니다. 지금 한길문고하고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결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저 젊을 때부터 좀 인연이 있어요. 물론 군산 시민 여러분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군산에서 정말 좀 큰 규모의 서점 또 사장님이 여러 가지 각별한 의미가를 갖고 개점을 하셨었고 또 마침 제가 그 근처에서 살고 또 직장이 그 근처여서 아주 전신인 독도서점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한길문고 중앙로 그리고 이쪽 나운동까지 이렇게 꾸준히 먹고 사장님과 직원분 스태프분들도 많이 우리 익숙하고 무엇보다 저희 아이도 그 학교 이제 예전 한길문고 중앙로에 있을 때 군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한길문고에 가서 이제 책을 보기만 하고 사지 않았다가 사장님이 뭐라고 했죠? 기억 안 나는데 산 게 더 많은데 돈을 걸어놓고 사지 않았나? 사장님이 그랬어요. 너 보기만 하고 그냥 가지 말고 책 사달라고 해 엄마한테. 그러니까 한결이가 그랬대요. 사장님이 오신 말씀이 우리 엄마가 책을 안 사줘요. 나중에 돈 벌어서 네 책 네가 사라. 그리고 가서 보고만 와.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사장님이 책 좀 사줘. 저한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이제 커서 글 읽는 거 좋아하거나 SNS 중독되는 그 글자 좋아하는 애들이 어릴 때 서점 한 구석에서 바닥에 앉아서 책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 이제 한길문고가 중앙로에 있었을 때 맨날 바닥에서 책 읽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러다가 가끔 보는 책들이 이제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활동하는 운동하는 아저씨들이 나중에 좀 쓴 책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무슨 그런 책을 알아서 보는지 의문스러워하는데 또 이제 서점에서 제가 무슨 책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요만한 때부터 구석에 있으면은 애가 있는지 아닌지도 사실 안 보이잖아요. 자세히 안 보면 그냥 그 구석에서 계속 책 읽고 있다가 좀 커서 만화책 보다가 나중에는 이제 여기로 옮긴 다음에 저는 여기로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여기 아마 살았던 제 또래 애들은 다 여기로 학원 다녔을 텐데 그럼 여기서 친구 데리고 와서 책 보고 또 만화책 보고 또 만화책 보고 그러다가 20 넘어서 20대 중반에 서울로 가고 되게 오랜만에 여기 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저도 이제 한 120회 넘게 이렇게 GV 혹은 공동체 상영 이런 걸 영화사에서는 전무후무한 이런 기록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군산에서 또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추억이 있던 이 한길문고에 선다는 게 좀 각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셔가지고 이 시간 동안에 정말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나누고 여러분께 또 저희가 많은 것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어제 너에게 가는 길 영화를 보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커밍아웃 스토리를 보시고 오신 분도 계시면 조금 그런 내용을 이제 아시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은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때 당시에 이제 시스젠더라고 하죠. 외부 성기를 기준으로 법적 성별을 지정받은 성별, 그걸 이제 시스젠더라고 하는데 그거 법적 성별과 본인이
진짜 같다라고 생각할 때 성 정체성이 그 시스젠더라고 하는데 이제 그 법적 성별이 여성일 때 이제 우리 아이는 그와 비교해서 트랜스젠더죠. 외부 성비를 기준으로 지정된 성별과 본인의 정체성을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트랜스젠더 있고 이제 그건 시스젠더인데 그 법적 성별이 여성이었을 때 유치원 다닐 때부터 여자친구한테 연애 편지를 쓰고 그게 이제 계속되고 해서 저희 아이한테 너는 레즈비언인 것 같아 라고 툭 던져봤죠. 간을 봤죠. 저희 아이가 아주 무심하게 초등학교 때였던가 그때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후로도 꾸준히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 로맨틱한 관계라고 추정되는. 그래서 제가 너는 아무래도 여자친구지 중학교 때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아마 바이에 가까울걸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지만 괜찮았던 것 같아요. 크게 아니면 그거 자체 크게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은 이유는 저희 중학교 때 저희 같은 반에 그 레즈비언 친구가 있었어요. 그것이 별로 이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낯설기는 했지만 그냥 친구야 이렇게 봤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았는데 계속 그 상태로 지내다가 23살 때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같이 가자고 해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 성소수자 부모 모임은 자조 모임이고 내가 힘들고 그럴 때 외롭거나 할 때 가는 건데 나는 힘들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은데 거기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라고 했더니 저희 아이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략하는 표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생략하는 표정으로 그래도 엄마 꼭 가줬으면 좋겠어. 해서 이제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저는 레즈비언의 엄마 땡땡땡입니다 소개를 하거든요. 저는 뭐 트랜스젠더 엄마 땡땡땡입니다. 여러 트랜스젠더 친구들과 이제 LGBT, 이제 뭐 레즈비언, 게이 혹은 뭐 바이젠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개를 당사자들이 했고 제 자리에 되었을 때 제가 저는 레즈비언의 엄마 닉네임, 뭐 이름이든 정네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작 제 아들 자리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저를 레즈비언으로 알고 있지만 전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고 쉬는 시간에 제가 너 레즈비언 아니었어? 그랬더니 얘가 아니 난 트랜스젠더야. 넌 수술도 안 했잖아. 라고 저는 이렇게 그때 할 수 있는 아주 조금 상처가 될 수 있고 뭐 모르는 얘기 잘 모를 때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제가 아주 단순하게 넌 트랜스젠더도 수술도 안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때 표정이 굉장히 막 설명을 하기가 피곤한 표정으로 수술 안 한 트랜스젠더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쨌든 뭐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해서 넘어갔죠. 나중에 제가 이제 저희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레즈비언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엄마인데 나름대로 그런 분에 열려있다고 생각했던 엄마인데 왜 트랜스젠더인 걸 얘기를 오랫동안 안 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저희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제 그 어떤 젠더 표현이라고 저 남자아이랑 같이 노는 걸 편하게 생각한다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성적 지향인 레즈비언이나 게이와 다른 성 정체성이 남성인 것을 본인은 남성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뭔가 내가 보통 다른 여자아이와 다르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표현을 했을 때 그럴 때 제가 그리고 나는 가슴이 정말 불편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분명히 기억하는 건 여자로 살기가 힘든 세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남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건 옳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이는 상처를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엄마한테 설명을 더 이상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엄마는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 얘기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고 그래서 얘기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렇게 좀 억울했어요. 난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잖아. 나는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 좀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어른인 제가 몰라서 그런 얘기 듣는 게 난 억울하다라고 했는데 이 당사자인 아이였을 때부터 많은 고민과 상처를 받아왔던 이 당사자는 얼마나 더 억울했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책에 이제 글도 쓰고 영화도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 좀 이해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저희는 투닥투닥하고 1시간 이상 같이 있으면 싸움을 하는 현실 모자이지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이런 자리를 갖게 되었네요. 굉장히 다분히 훈훈하고 아름다운 휴먼 드라마처럼 포장이 되었지만 일단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면 저는 사실 어머니도 이렇게 되게 마음 따뜻하게 레즈비언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포용해준 엄마처럼 말씀하시지만 레즈비언인 것도 딱히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랬던 거죠. 제가 지금 딱 30인데 제가 초등학생 때면 2000년대 초중반이거든요. 제가 그리고 유치원 때면은 세기말 90년대 후반일 거예요. 제가 94년생이니까 그 당시에 연애 편지를 어머니한테 한번 검수를 받았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고 나는 여자가 아닌 것 같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애는 여자이고 그러면 나보다 엄마의 시각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고 봤는데 엄마가 그때 이제 약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면 여자의 이름이 탁하니 위에 써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 근데 보고 나름 티를 안 내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보고 네 나이에 이런 표현은 너무 올드하지 않냐 정도의 이제 피드백만 하고 근데 그 후로 꾸준히 여자애가 좋다 누구가 좋다 이제 해마다 달라져도 몇 반에 누구가 좋다 계속 이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그때쯤에 얘가 레즈비언일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지금 이렇게 프렌들리해진 것과 별개로 그 당시에는 좀 왈칵 달갑지 않아 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좀 그런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될 만큼 많이 나아졌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너는 여자랑 한 번도 안 사귀어봤는데 네가 어떻게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 라는 말도 했었고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동성애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거지 동성애자는 아닌 것 같다. 뭐 맞는 말이긴 해요. 동성애자는 아니긴 했으니까.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엄마가 바뀔 수 있을까? 이 정도로 말하는데 그냥 포기할까? 어차피 엄마가 말하는 거 보면은 사람에 따라서 부모 자식의 연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엄마는 나랑 그렇게 연끈을 사이도 아니고 나는 엄마가 그래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엄마가 굉장히 좋았으니까 엄마랑 잘 지내보고 싶은데 그러면 엄마가 나를 받아들여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계속 엄마가 부정하려고 하는 걸 보면서도 던진 게 있어.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 나는 여자를 사랑하는 거가 안 맞는 것 같고 여자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시간을 계속 던졌는지 엄마의 기억 속에 몇 개가 남고 몇 개가 훈훈한 스토리로 변질된 거죠. 근데 그 변질 결과적으로 훈훈한 스토리로 읽히는 이유는 엄마가 지금에 와서는 엄마가 트랜스젠더라는 개념도 이렇게 외워서 설명을 하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사실 엄마가 저한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나이 먹으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헷갈린다고. 어머니가 지금 올해 딱 60이세요. 이제 만 나이 적용하면 좀 달라지겠지만 보통 나이로 60이신데 그러니까 계속 헷갈리는데 무슨 말인지도 몰랐던 단어를 계속 하나하나 기억을 해준 거예요. 이제 그게 커밍아웃 스토리에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 계속 트랜스젠더의 뜻이 뭐고 지정성별로 아까 말씀하셨던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과 트랜스젠더가 어떤 의미에서 분류되고 이걸 공부를 어머니도 하시고 저도 막 날 잡고 한 3시간 동안 과외해주고 그랬어요. 이거 외워야 된다. 어디 가서 실수하지 마라. 나한테 실수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데 가서 실수하면은 그거 큰 무례가 될 수 있으니까 공부하자면 어머니가 중간에 그러셨어요. 나 이거 번거로워서 못하겠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때 이제 50대셨으니까 내 나이 50이 넘었고 곧 환갑인데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뭘 더 공부해야 되냐. 나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실수하지 말라고 계속 가르쳐줬는데 그래서 외웠어요. 나이를 이겨내신 건지 나이가 핑계였던 건지 모르겠지만 놀라울 정도로 잘 외우셨고 그래서 어지간하게 잘 모르는 성소수자 당사자보다 설명을 좀 잘할 수 있게 됐고 어디 가서 이제 어머니 성함을 말씀드리면 어머니를 아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 소방관 하시지만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은 그 부모 모임 활동가분 이렇게 말을 할 만큼 어머니의 그 성소수자 부모로서의 자아가 강해지신 거죠. 이 강해지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아까 거의 농담 반으로 왜곡이라고 했지만 어머니가 지금 소위 이제 성장서사라고 하잖아요. 그걸 밟아올 수 있을 만큼 많이 성장하신 것 같긴 해요. 이제 그게 그 과정 어머니가 저의 커밍아웃을 받아들이고 개념을 공부하고 개념을 공부하는 거랑 근데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친숙해지는 건 별개잖아요. 많이
친숙해지신 척을 하시는 건지 친숙해지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에 오기까지 이제 처음 커밍아웃 스토리의 책을 쓰셨을 때랑 지금이랑 또 약간 달라지신 것 같긴 해요. 그 커밍아웃 스토리 처음 썼던 게 한 2, 3년 아니다, 한 3, 4년 전이니까요, 맞죠? 그래서 지금 그때 책 썼을 때랑 지금의 차이를 조금 물어보고 싶어요, 어머니한테. 그때는 어쨌든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부모 모임 갔다가 이제 아이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알게 되고 힘들긴 했지만 같이 다니면서 그때 제가 처음 갔던 대구 퀴어 축제가 대구 퀴어문화 축제였어요. 제가 부모로서 처음으로 퀴어문화 축제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혐오 세력들이라고 하는 교회 사람들, 그분 교회에 다니는 어떤 극렬하게 이런 성소수자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분들이 있고 성소수자 축제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만 듣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뭘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해, 극성스럽게. 한편으로 제가 이제 마음속에서 뭐 굳이 싫다는데 또 그렇게 축제를 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구 퀴어문화 축제를 처음 가봤어요. 그때 제가 이제 부모님 가고,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것이 저희 아이가 그 전에 저한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뭐 난 동성애 싫어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속상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무심하게 그래도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 진짜 싫어하기는 하겠니? 이렇게 무심하게 얘기하니까 얘가 막 정말 화가 나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언제 어디서 돌에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어. 그렇게 막 얘기를 하길래 제가 좀 충격을 받았죠. 그게 뭐 얘네들한테 정말 심각한가 보다 라고 했지만 실감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구 퀴어문화 축제 가서 정말 사람들이 막 떠들고, 정말, 그리고 서울 퀴어문화 축제 가서 소리가 안 들릴 만큼 엄청 큰 앰프를 가지고 와서 그 혐오의 말들을 하고 해서 정말 말이 칼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느낄 정도였어요. 그 즈음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정말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글을 쓰고 있는데 제가 뭔가를 얘기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열심히 잘하고 있지 않니?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좀 얘한테 이제 생색을 냈죠. 저희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정도 갖고는 안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길래 너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니? 너 그럴 것 같으면 나 그만둘래. 그랬더니 그때 정말 화를 냈어요. 그건 시스젠더의 행포다. 연대하고 싶으면 연대하고, 연대하기 싫으면 연대 안 하고, 한가하니까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굉장히 화를 내길래 나는 무슨 죄랑 속으로 좀 그랬죠. 이거는 상당히 이것도 왜곡된 이야기인데요. 일단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시점이 분류되어 있는데 저는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동성애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발언이 있었던 이후에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당선이 중요하면 그 정도는 미룰 수 있는 발언이지 이랬는데, 그게 저한테 그 말이 박힌 게, 그러면은 정말 이제 그 당시에 퀴어들이 많이 결국은 밈처럼 사용하게 된 단어가 너희는 나중에 챙겨도 되니까 너희는 급하지 않잖아,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 말이 힘들었던 게, 저는 이제 그때 학교 다니고 이러면서 밤늦게 다닐 일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트랜스젠더로서 겪었던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제가 머리를 짧게 자르고 그때 지금이랑 비슷한 머리 길인데 몸을 보면은 여자인지 남자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도 가끔씩 있었어요. 길 가다 뒤에서 늦은 시간에 누가 이제 사람 한 3-4명이 낄낄거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쟤 남자야 여자야? 벗겨보면 알겠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성에 대한 위협일 수도 있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위협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일을 막 겪는데 굳이 이걸 말을 안 하죠. 누가 20살 넘어서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자세히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일찍 다니라고나 말을 하겠지. 근데 엄마한테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혼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엄마가 너는 나중에 돼도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니라 엄마가 그렇게 급진적으로 살아가는 흉내를 낸 거구나, 내 인권을 별로 급진적일 필요가 없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엄마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엄마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잘못됐다 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나 이렇게 번거롭게 하면은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이렇게 번거롭게 하면 연대 안 할란다, 활동도 안 하고 너 알아서 해라 이러길래
그거는 엄마가 급하지 않으니까 지금 연대를 저버리겠다는 말이다 이랬는데 이게 어느새 까다로운 자식의 투정에 대해서 몇 마디 했다가 몹쓸 놈이 된 사람처럼 이제 본인을 포장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런 일이 있었고 저는 그래서 그때 가장 저기 했던 게 이건 시스젠더 횡포야.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섭섭했지만 한편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내가 입장이 다르구나. 가장 좋은 연애는 뭐 손이 좋거나 마음이 좋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냐 발 좋은 거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거인데 거기까지는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저한테 기대가 있었구나. 엄마는 그러니까 그렇게 화도 내고 또 계속 뭔가를 저한테 요구했을 때 실은 부모한테 뭔가 요청을 혹은 바라고 기대가 있어도 기대가 없으면 아주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아주 얘기를 안 할 건데 그래도 저한테는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지금보다 더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잖아. 엄마는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었구나를 나중에 알았죠. 그때는 굉장히 섭섭했는데 나중에 알았고 그런 기대만큼 뭐 속도가 다르니까 계속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실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불편함도 있지만 정작 퀴어 축제를 가면 아 이건 정말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라고 느낀 것이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인천 퀴어 축제를 가서 정말 저희 한 300명? 근데 한 3, 4천 명이 와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그래서 뭐 한 7, 8시간을 화장실을 못 가고 전부 다 있는 거예요. 봉쇄가 됐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봉쇄를 뚫고 화장실 갔다 오겠다 했더니 이 분들이 그 극렬 기독교 세력 교무생들 저희한테 너 나가는 건 니네 마음대로 나갈 수 있지만 못 들어가. 당신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해? 우리는 갔다가 저희 아이랑 몇 명이 들어오는데 정말 뒤에서 잡아 뜯고 안경 부시고 때리고 뺨 맞고 대낮에 백주 대낮에 린치를 당한 거예요. 사적 린치를. 근데 그때 경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경찰이 저기 있는데 무슨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법보다 위에 있다. 이러면서 너무 당당하더라고요. 폭력에. 그래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칠까 봐도 정말 걱정이었지만 아 이런 세상에서 애들이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죠. 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위험한 일을 안 하고 싶잖아요. 애들도 보내고 싶지 않고 저희도 위험한 데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가보면 그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 이론적인 계산과는 상관없이 이건 아니잖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가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괜찮다. 보통은 뭐 나는 내일 알아서 오고 너는 내일 알아서 오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고 굳이 이렇게 가시화라고 하죠. 이렇게 나가서 활동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얘기를 해. 뭐 안 해도 되게 굳이 안 해도 되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해야겠다고 마음이 드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혐오하는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해요. 성실해요. 너무너무 성실하고 디테일에 강해요. 아주 막 세심하게 막 프레임카드 붙이고 쫓아다니고 공중에 쫓아다니고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있고 성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뭘 그렇게까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알릴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특히 여름 같은 때 이런 프라이드 뱅글을 하고 다니거든요. 대구 퀴어 축제와 서울 퀴어 축제 프라이드 뱅글인데 제가 이런 걸 하고 다니면 저는 이제 공무원이고 제복 공무원이 약간 보수적인 분위기잖아요. 서장님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제복에 이런 거 튀는 걸 하니까 자네는 그게 뭔가 이렇게 한마디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저희 아들이 트랜스젠더라 저희 프라이드 기간에는 제가 이런 걸 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장님이 뭐? 엄마가 맨날 밖으로 두니까 애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여기서 뭐부터 반박을 해야 될지 내가 밖으로 다니는 걸 욕하는 걸 반박을 해야 될지 얘가 트랜스젠더인 걸 나쁘다라고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걸 반박을 해야 될지 그게 과학적으로 비과학적인 얘기다라고 반박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지만 그걸 일일이 설명을 할 수 없어서 제가 서장님한테 서장님 선진국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서장님이 약간 막 뜨악한 표정으로 말을 못하죠. 왜냐면 그렇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제가 서장님의 그 프레임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얘기 못하고 돌아갔다가 이제 생각해보면 화가 나잖아요. 주변에 과장님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식이 트랜스젠더인 게 뭐가 이렇게 자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 그럼 또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과장님, 서장님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그러죠. 뭐 자랑이 아닌 게 뭐야? 난 자랑스럽기만 한데? 나는 우리 저기 성소수자 부모들은 그 자식들이 퀴어인 것을 성소수자를 퀴어라고 하잖아요. 그 희귀한 뭐 여기 특별한 존재이니까. 그래서 성소수자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성소수자인 것을 하느님이 주신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쳐다보자.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 자식이 성소수자니까 그 덕에 영화도 나오고 책도 쓰고 또 인권에 대해서 혹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넓게 알게 되고 성장했고 멋진 삶을 살게 되어서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어른들이 뭐 50대 60대 넘어서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게 살겠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나의 세계가 넓어져서 우리 자식들은 하늘이 주신 스페셜 에디션이고 또 이 커밍아웃이란 자식이 부모를 지레짐작하지 않고 자신의 넓은 세계로 초대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거기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이제 그 참교육 당하고 어버버버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입시를 한 10여 년 전에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하던 시절에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키우셨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시기에 입시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딱 입시를 들어가시는데 1등급이 4%잖아요. 4% 그 해에 있는 애들 중에 4%인데 전체 인구 중에 많이 잡아도 10%, 적게 잡아도 1%면 일단 뭔지 모르고 적긴 하니까 자랑하자면 자랑할 수 있는데 별로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 자식이 트랜스젠더다. 근데 트랜스젠더고 그렇게 축제에 가서 맞고 어디 가서 혐오 표현 듣고 그런 1%인데 안 죽고 살아있고 남들처럼 잘 살아가고 있다. 1% 중에서도 그럼 좀 더 적겠죠. 그러면 저는 솔직히 조금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남들보다 맞고 사는데 어디 들어눕지도 않고 남들보다 욕먹는데 어디 가서 뭐 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쓰러지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자랑할 만한 1%이지 않나. 그래서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하지 않나 싶은데 뭐 어쩌겠어요. 쓰러져도 어느 정도는 부모님이니까 받아주시겠죠? 뭐 그 정도는 정말 가족이니까. 근데 그렇게 받아준다는 느낌을 명확하게 받은 적이 사실 저는 엄마랑 어디 가서 가족으로서 끈끈하다, 뭔가 나의 효심이 깊다 이런 말은 진짜 죽어도 못하겠는데 엄마랑 좀 친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엄마로서 보호해주려고 한다는 생각이 명확하게 들었던 데가 아까 말씀하신 인천 퀴어문화 축제였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오시기 한 1시간 30분 전에 제가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모르는 할아버지한테 한 대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너 왜 이런 데 오냐고. 그러니까 너 같은 애들은 맞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먹으로 이제 맞았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여기서 여기 카메라 정도의 위치에서 경찰이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경찰 수백 명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이제 맞고 얼굴 맞고 이제 소위 이제 여기 그 옷을 잡고 그냥 그대로 줄줄 끌려가는데 아무도 안 구해준 거예요, 경찰이. 근데 어머니가 오셨을 때도 아까 말씀하셨던 화장실도 못 가고 몇천 명이 둘러싸고 있을 때도 똑같았는데 그때 어머니랑 같이 활동하시는 어머님들이 다시 제가 맞을 의자니까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건 처음 봤어요. 계속 소리 지르면서 우리 애들한테 왜 그러냐, 우리 애들한테 왜 그러냐 이러시는데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화장실을 트랜스젠더들이 혹은 다른 성소수자들이 축제 때 근처 건물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거기도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잖아요. 그것도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분들이 막 오셔서 어머님들이 대부분 어머님들이세요. 오셔서 여자 화장실 앞에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되고 우리 딸들인데 뭐가 문제냐고 너희는 그런 식으로 호통을 치시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진짜 제가 다행히 저는 그때 화장실에 있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여자 화장실이니까요. 제가 있진 않았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누가 나는 사실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불이익을 당할 만한 상황에서 얘가 내 자식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보호해주는 건 사실 하기 힘든 경험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때 되게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퍼레이드를 나가는데 한 3시간 정도를 경찰이 또 둘러갔고 옆에서 뭐 혐오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때리고 깃발 뺏어가고 뭐 멍들게 때리고 아프게 뭐 깃발 부러뜨리고 이러는데
이걸 쭉 겪으면서 그들이 모욕을 하는 표현이 있어요. 너의 부모는 네가 이런 데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패드립이죠. 너는 보호해줄 부모가 없는 녀석이지 않냐. 너는 보호해줄 부모도 없고 너희 부모는 너를 부정할 거다 알게 되면. 이런 말을 쭉 하는데 웃긴 건 저한테도 하는 거예요. 너희 엄마는 네가 이런 데 오는 거 아니야? 여기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안 먹히는데 저는 운이 좋았던 거고, 저는 그 엄청 운이 좋은 1% 중에서도 몇 %였던 거고, 다른 친구들은 다 그 말을 겪는 거예요. 아, 그치. 엄마가 알면 나는 위협을 당하겠지. 이대로 또 바깥에서 당한 위협을 집에서도 당할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어머님들이 얘네가 내 자식이고 내가 얘네 엄마인데 무슨 문제 있냐 그러는데, 사실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들은 저희 어머니가 거기 가서 내가 얘 엄마인데 라고 하는 게 어떤 연대의 의미인지, 아니면은 인류애적 포용인지, 아니면 진짜 엄마인지 전혀 모르는데, 그러면은 그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선언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내 자식이나 다름없고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한, 이 집단에 대한 폭력을 하는 걸 용서하지 않겠다. 그만해라. 이 폭력은 잘못되었다라는 선언이 저는 되게 단순하게 내가 얘 엄마다 라고로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점에서 가시화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게, 내가 얘 엄마고 내가 얘 이모고 내가 얘 어릴 때부터 갖고, 이게 의미,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저를 오늘 처음 뵙는 분들, 제가 태어날 때부터 봤던 분들, 저를 20대 때부터 봤던 분들 다 섞여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저를 일단 언제부터 보셨든 오늘 저를 보셨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트랜스젠더는 내가 본 적은 없지만 트랜스젠더는 이상한 사람이다 그럴 때, 내가 저번에 봤는데 그냥 말하던데? 그냥 무슨 말하면서 뭐 자기 엄마랑 친하니 어쩌냐 하면서 말해서 앉아서 뭐 무슨 얘기하고 뭐 먹고 그냥 숨 쉬고 있던데, 하나도 이상한지 잘 모르겠고, 이상해도 남들 이상한 만큼, 그냥 요즘 애들 이상한 만큼만 이상하던데? 그렇게 솔직히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뭐 소위 성소수자들이 음란하게 하는 것만큼 음란하게 하고 있지도 않고 그냥 말하고 있잖아요. 적당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가시화라고 생각해요. 지금 생전 처음 오셨더라도 트랜스젠더 그럼 본 사람인 거잖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말할 때, 사실 저는 누가 트랜스젠더는 잘못된 거다라고 말할 때 트랜스젠더가 아닌 사람이 그건 틀린 말이야 라고 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대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처음 뵙는 분이에요. 그냥 처음 뵙는 60대 미모의 여성이에요. 그러면은 저를 처음 봤어요. 근데 오늘 저를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봤어요. 그럼 어디 가서 트랜스젠더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분은, 이 60대 미모의 여성은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모르겠는데 그냥 나한테 60대 미모의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예의 바른 30대 남성이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상할 수는 있겠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던데 그렇게까지 트랜스젠더가 나쁜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저는 그 사람들이 여기서 1명, 여기서 1명, 여기서 10명, 여기서 20명 이렇게 차츰 늘어나가는 과정이 가시화고, 그게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의미가 있는 활동이 책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책에서 봤는데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던데, 아니면 보다가 좀 특이하긴 한데 나랑 다르긴 한데, 나랑 그렇게 썩 잘 맞는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얘네가 자살할 만큼 욕을 듣고 폭력을 받아야 되나? 이건 잘못된 일인 것 같은데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1% 얘기했는데, 실은 어느 문화권이나 이게 뭐 공식적인 통계로 조사가 안 되니까 어느 문화권이나 성소수자가 5% 내지 10%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또 성소수자 본인이 뭐 흔히 말하는 레즈비언, 게이, 뭐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에서 LGBT 혹은 AIQ 뭐 해서 그런 뭐 종류를, 외국 같은 경우 60가지, 본인을 60여 가지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 숫자가 의미가 없을 만큼 어떤 스펙트럼 선상에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포함하면 10% 내지 적어도 5%인데, 실은 이 숫자가 어떤 숫자냐면 5%면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5천만 명이 넘거든요. 그 250만 명이잖아요. 250만 명이 얼마나 큰 숫자냐. 제가 공무원인데 뭐 소방공무원, 무슨 뭐 철도공무원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 공무원이 120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역 군인이 60만 명. 그 공무원과 현역 군인을 다 합한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의 성소수자가 우리 주변에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공무원이나 군인 제복 입은 사람들 보잖아요. 근데 성소수자는 본 기억이 없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없는 게 아니라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혹시라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성소수자임을 본인이 밝혔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되게 그 사람들한테 안전한 사람, 좋은 사람, 어떤 이런 부분에 인간에 대한 어떤 시선 넓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면 20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어디나 뭐 학교 학생들 학급에 한 명씩 있고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홍준표가 그렇게 막 반대하고 그러는데 뭐 대구에서 막 그렇게 우리 하고 왔어. 그랬더니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도 크리스찬인데 웃기는 놈이야. 자기 집안에도 한 명쯤은 있을 건데. 그렇죠. 집안 식구들이 한 20명이 되면 그 중에 한 명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이제 생각을 안고 살으니까 실은 내가 아는 주변 사람 중에 누구인지 성소수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주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거고 또 조금 이제 프렌들리하게 글쎄 여기 오신 분들 같으면 지금까지 몰랐거나 혹은 그 이전부터 알고 오신 분이 혹은 지금까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관심 갖고 지지해줄 준비가 되실 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굿즈라든가 무지개 저도 이제 순수관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의 LI 배지라든가 이런 게 지지자로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신다면 아마 그걸 갖고 뭐 다른 사람이 와서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소수자가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전하구나 괜찮구나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은 왜 가시화를 하냐 왜 커밍아웃을 하냐 그러는데 커밍아웃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재가 난다든가 그러면 공기업기나 소방관들 공기업기 익숙한데 여러분들이 만약 방독면을 쓴다거나 그러면 죽지 않고 살기는 하겠지만 계속 쓰고 살으려면 힘들잖아요. 이게 뭔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렇게 숨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얘기하기가 너무 피곤하고 힘든 것 같아요. 매번 나를 설명을 하고 내가 누구인지 계속 설명하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 굳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할 필요 없이 누구라도 괜찮아. 우리는 모두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라고 그런 안전한 세상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람들한테 이게 얘기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도우면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제가 어떻게 도우면 되냐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우리는 근본적으로 왜 하고 다닐까 이런 흔히 말하는 가시화를 왜 하고 다닐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그렇게 답답하게 사는 혐오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거든요. 그 쫙 막 카톡 돌려가지고 언제 몇 시에 모인다 막 정말 열심히 쫓아다니고 정말 열심히 프랭카드 붙이고 국회 앞에도 쫓아다니고 표현도 많이 하고 단톡방에 많이 돌리기도 하는데 보통 그렇게 이렇게 특별히 혐오도 하지 않고 잘 모르지만 근데 굳이 사람들이 혐오하지 않는 사람들 많거든요. 성소수자를 혐오하거나 이상하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오히려 많아요. 알게 되면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 많은데 그런 분들은 또 별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닥치지 않는 일은 안 하니까. 그래서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떤 기사에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1%도 안 된대요. 0.06%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 목소리가 마치 그 악플이 정부의 여론인 것처럼 나오는 건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이제 조용히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여론이 이제 과대하게 대표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저희를 만날 기회가 있고 이렇게 마음을 내주실 어떤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선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같이 실은 잘 모르는데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동성애 막 흔히 말하는 되게 나쁜 말로 하잖아. 똥꼬충이나 항모섹스 그런 거 지금 군산 시내에도 붙어있더라고요. 엊그저께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또 그런 얘기를 누군가 할 때 내가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그게 뭐가 문제야. 남의 성생활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 라고 같이 싸울 수는 없지만 글쎄 그렇게 이상하지 않던데 한마디만 해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폭력 같은 거 있을 때 한 명을 10명이 왕따를 시킬 때 이 10명을 다 바꿀 수 없대요. 하지만 그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옳지 않아. 친구들끼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이거 정말 좋은 일이 아니야. 멋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누군가 한 명, 이 방어자라고 그러는데 이 방어자 한 명만 있어도 나머지 9명이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어자 한 명이 없을 때 더 이렇게 굉장히 그 강성해진다고 그러는데 그 방어자 한 명만 있어도 나머지가 좀 조심하고 조용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또 누군가야 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혐오의 말들이 현수막이랑 막 이렇게 붙고 할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한마디만 해주셔도 그게 효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사실 저도 아까 말했듯이 쉽지 않아서 막 저도 크게 바라지 않아요. 그렇게 뭐라고 해야 하면 좋지만 어렵잖아요. 찬물 끼얹는 것 같고. 근데 그 찬물을 끼얹는 게 단순히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분위기를 흐리고 이게 아니라 어떤 혐오의 불꽃 같은데 찬물 한 번 끼얹으면 약간 사그라들잖아요. 그렇게 계속 누가 끼얹고 여기서도 끼얹고 하다 보면은 그 혐오의 불꽃이 꺼져요. 어딘가에서 꺼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트랜스젠더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말해요. 나 트랜스젠더라고 하리수밖에 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하리수는 다들 아는 거예요. 근데 하리수 씨가 처음 데뷔했을 때 2000년대 초반 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때는 트랜스젠더가 뭐야? 라면 지금은 나 하리수밖에 모른다. 하지만 하리수는 모두가 알잖아요.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한국의 트랜스젠더 중에 제일 유명한 하리수 씨는 모두가 알고 이제는 하리수 씨 말고도 뭐 풍자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씩 나 들어는 봤다. 이렇게 등장하듯이 저는 그렇게 찬물 한번 끼얹고 한번 잘못한 사람한테 그거 잘못된 행동인데 남의 성생활에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는 거 정말 이상한 일 같은데 이렇게 매번 하실 필요는 없고 한 번 면박 주거나 한 번 분위기 한번 딱 바꾸고 우리 다른 얘기 할까? 이 정도 하시면은 사실 분위기는 되게 많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저도 알거든요. 그런 말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근데 그거 한번 하고 나면 그쪽에서도 부담이 생겨요. 나 이 말 하면 또 면박받겠지. 야, 이 말 하면 여기서는 이 말 못하겠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더 이상 못해요. 저한테 돌 던지고 저한테 징그럽다고 하는 말을 한 번 하면 좀 못하게 돼요. 그러면 보통 트랜스젠더 자살률이 되게 높다 그래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교복도 다르고 그리고 또 한국의 문화 특성상 남자애는 요즘은 좀 덜해지긴 했지만 남자애야 되고 여자애야 되고 얘는 주민등록번호 1로 시작하고 3으로 시작하고 얘는 2로 시작하고 4로 시작하고 다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분법적인 사회에서 사실 저 여잔데요? 사실 저 남잔데요? 이러면 아무도 안 들어먹고 아무도 이해 안 해주고 그러다가 누가 한번 내 편 들어주는 것 같으면 머릿속에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나는 죽어야지 이런 생각하다가 누가 한번 편 들어주는 것 같으면 난 30살에 뭐 하고 싶다. 나도 나중에 크면 유럽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게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런 말을 모아서 듣는다는 느낌을 별로 받았던 적이 없는데 진짜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행동이 의미가 있구나 싶었던 게 퀴어 퍼레이드에 가면 항상 부모 모임 부스가 있고 부모 모임에서 항상 프리어그를 정해진 시간에 해요. 그러면 와서 나이가 한 40대 이상의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성소수자들 아니면은 이제 막 중학교 들어갔을까 싶은 퀴어는 가서 앉고 다 울고 있어요. 다 그냥 화장 예쁘게 하고서 다 지워질 때까지 울고 있어요. 근데 알아서 가요. 울려고 가요. 거기 가서 한 번 어머님들이 고생했어요, 사랑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하고 안아주시는 거 보러 가요. 그런 식으로 부모 모임 부스가 있고 그런 부모 모임의 이야기를 담은 책 중에 하나가 커밍아웃 스토리인데요. 커밍아웃 스토리에 보면 제가 쓴 글도 있고 어머니가 쓴 글도 있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글을 썼을 때가 최소한 3, 4년 전이라서 저도 다시 한번 그 책을 봤거든요. 근데 그 책을 사실 4년 전에 무슨 말씀 하셨는지 다들 기억하세요? 4년 전에 내가 쓴 일기가 있다면 보면 좀 깜짝깜짝 놀라요. 나 지금이랑 좀 다르네. 나 4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깜짝깜짝 놀라는데 근데 이게 사람이 많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4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고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4년 전에도 우리를 환대해주고 있었구나 책을 보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책 내용 중에 이제 제가 썼던 내용은 어머니가 제가 사실 트랜스젠더입니다 라고 편의상 말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LGBT 단어 풀었을 만큼 길게 설명을 해요 평소에. 그럼 어머니가 처음에 그냥 귀찮으니까 레즈비언 하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계속 혼내고 달래고 막 으름장을 놓고 하면서 어머니한테 가르쳐서 어머니가 처음에는 영화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저희 아이는 바이젠더, 팬, 로맨틱, 에이섹슈얼이라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영화 후렴쯤에는 그리고 그 책을 쓸 때쯤에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하세요. 단어 하나 틀린 거 없다는 듯이 그 확신을 갖고 그냥 이름 말하듯이 말하세요. 저희 아이는 바이젠더, 팬로맨틱, 에이섹슈얼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FT의 트랜스젠더고 현재는 남성으로 성별 정정을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문장 외우는 게 힘들잖아요. 바이젠더는 뭐고, 팬로맨틱은 뭐고, 에이섹슈얼은 뭐고, 이거 뜻 안 외우면 또 중간중간에 시험 치듯이 제가 물어봐요. 에이섹슈얼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또 헷갈리는 거예요. 또 근데 그 와중에 다른 애들이 와서 저는 팬섹슈얼입니다. 이런 완전히 기출 변형인 거죠. 그걸 다 겪고 나서 다 외워요. 근데 또 외우는 거라. 외우는 건 공부처럼 할 수 있는데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건 달라요. 근데 조금 완전히 사실 알 수 없죠. 어머니가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근데 조금 받아들이는 것 같이 너는 그러면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러면은 둘 다라고 생각하면 돼 대충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일단 알겠어가 되는 거죠. 그전엔 헷갈리니까 하나만 해 이러셨거든요. 처음에 레즈비언만 해 이러다가 트랜스젠더 하나만 해 이러다가 지금은 일단 알겠어 그러다가 좀 더 나아가서는 저희 바이젠더예요. 트랜스젠더 이걸 먼저 말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소방관 분들에게 그렇게까지 알려지고 싶진 않았어요. 어머니 동료분들에게까지. 하지만 어머니가 먼저 가서 저희 애가 트랜스젠더라서 제가 프라이드뱅크를 6월에 사고 다닙니다. 이러면은 뭐 좋은 뜻에서 한다시니까 머쓱하기도 하면서도 이제 내가 트랜스젠더인 거 별로 껄끄럽지 않구나. 진짜 마음에서 받아들였구나 싶은 거죠. 네, 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책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알 수 없죠. 허무하게 그죠. 저의 이런 포장이 다 축으로 돌아가는데 책에 나왔던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어떠세요? 그 책에 쓰셨던 내용. 기억한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준비성이 없으신데 이 준비성 없으신 분도 저의 정체성 한번 읊어는 주세요. 바이젠더, 팬로맨틱, 에이섹슈얼로서 트랜지션 마치고 FTM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의 효과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릴 때 정말 말을 안 들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냥 편의상 하시는 표현으로 아들 셋 있는 집보다 네가 사고 많이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것도 엄청 편견에 근거한 말씀이시긴 하죠. 제가 여자였어도 그렇게 사고 칠 수 있는 거지만 하지만 어쨌든 누가 봐도 어느 집보다 사고를 많이 치고 많이 다치고 맨날 목발 어디 없냐 나 오늘 다리 다쳐서 깁스해야 돼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런 많은 일을 겪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교육하시는 걸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인간으로서의 사회화를 포기하시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약간 그거에 대한 부채감이 있었어요. 가끔 저의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저는 저를 못 키울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막 화단 그 가장자리에서 굳이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다 까지고 어디 가서 사고 치고 뭐 깨먹고 이런 애를 저는 키울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일단 그래도 제가 지금 30이니까 30까지는 두고 보신 거잖아요. 사람으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게. 근데 그거에 대한 빚을 조금 갚으려고 한 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2020년대 혹은 2030년대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성소수자라는 새로운 시민 집단인 거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어떻게 보면은 외계인 같은 존재인 거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수도 있고 인이긴 한데 정말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온 것 같은 하지만 나랑 비슷한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과 대화하기 전에 솔직히 저희 어머니도 20, 30대랑 대화하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또래랑 만나는 게 훨씬 재밌지. 근데 어디 가서 저는 그때 지금은 이렇게 제가 저는 트랜스젠더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되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혼자 살아가다가 퀴어문화 축제 처음 가보고 퀴어 퍼레이드 가면서 어머니한테 전화했거든요. 흥분해서 엄마는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지금 20년 넘게 나만 두고 혼자 누린 거냐 이런 말씀을 드리다가 그때 무지개 배지 하나 달아서 요만한 거 달아서 달고 다녔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달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다 알 텐데 왜 내가 너 성소수자인 걸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못하게 하냐.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랑 엄마가 생각하는 세상에 좀 갭이 있다. 이거를 줄여주지 않으면 우리 엄마는 80쯤 되면 태극기 부대가 되고 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요? 저는 효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의 자식 도리로서 엄마가 태극기 부대 같은 취급을 받지 않게, 엄마가 좀 사회의 지식인인 척이라도 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그러면 어머니를 가르쳐드리고 재사회화를 도와드리고. 근데 그 교육이 사실 막 화단에서 자전거 타고 미끄럼틀 머리부터 내려오고 이런 애를 키우는 것보다 쉽긴 했겠지만 조금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준비되지 않게 저보다 30살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근데 할 수 있는 일 같았고 하고 싶은 일이었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르륵 말씀을 하시고 어디 가서 이제 뭐 주변에 트랜스젠더들 힘든 친구들 오면은 상담도 해줘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불안했거든요. 우리 엄마 나한테도 뭐 레즈비언이나 되라고 하는 소리 하는 사람인데 불안한데, 역으로 저는 성소수자로서 30년 살아봤는데 엄마는 제로잖아요. 그러면 성소수자 사회에서의 삶은 제가 몇 년은 앞선 거잖아요, 엄마를. 근데 이제는 잘 살아요. 이제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안에서도 성소수자는 아니지만 60살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도 엄마가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드니까, 우리 엄마 어른이지, 우리 엄마 어른이고 나보다 엄마고 나보다 훨씬 인생 선배인데 그러면 나랑 비슷한 애들한테도 따뜻하게 말해주고 나랑 비슷하게 힘든 애들한테 살아갈 힘을 줄 수 있는 진짜 어른이구나 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육으로 된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사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몇 살이 넘어가면 바뀌지 않는다. 저는 그 말을 되게 믿었다가 어머니가 바뀌는 과정을 보고 나서 조금은 사람은 아주 바뀌진 않는데 천성은 유지하는데 많이 그래도 바뀌는구나. 이렇게 적어도 여기에 제가 맨날 만화책이나 보던 이 공간에서 제가 트랜스젠더라고 말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트랜스젠더인 줄도 모르고 다들 제가 만화책 보는 거나 보셨을 텐데. 근데 이렇게 트랜스젠더라고 말하고 영화에도 나오고 책도 쓰고, 저희 어머니 가끔 그러세요. 자식이 트랜스젠더라서 영화 주연 배우도 되겠다고. 그러면은 좀 웃기긴 하지만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누가 저희 어머니가 운동권 근처에 있긴 하지만 운동권은 아니라고 하고, 성소수자는 뭐 중학교 때 동성애 하는 친구들 몇 번 본 적 있다고 했던 저희 어머니가 성소수자 단체에서 활동가가 될 줄 몰랐잖아요. 몰랐던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저희 아이는 트랜스젠더입니다 라고 말하는 당당한 부모 모임 활동가가 된 거죠. 저는 그게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이 영화에 되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영화에서 보면은 어머니가 엄청 그 심란한 표정으로 나오는 씬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그중 엄청 이제 피를 정말 많이 흘렸거든요. 수술 받고 나서 가슴을 떼어내는 수술 한 번, 자궁을 떼어내는 수술 한 번을 했어요. 근데 피를 엄청 흘리고 얼굴이 진짜 사색이 된대. 어머니한테 그러거든요.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실제로 수술 받고 눈 뜨자마자 어머니한테 엄마 고마워 이랬는데 저는 진짜 고마웠거든요. 가슴 떼지 말라고 막 그렇게 반대하고 네가 여자로 사는 삶을 비겁하게 포기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나 하던 사람이 내가 수술하고 보호자로 와 있고 내가 눈 떴을 때 제일 옆에 있고, 이게 좀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반대하던 수술인데 한 몇십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몇백만 원 하는 거를. 근데 어머니가, 저는 그게 진심으로 고마워서 했는데 어머니가 좀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 얘기가 이제 책에도 나와 있고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저는 사실 어머니가 감동받으라고 했던 말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말 맞다나 저희가 그럴 사이도 아니고 막 서로 이벤트로서 감동을 주려고 한 얘기도 아닌데, 성소수자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 왜 죽는지, 어떨 때 많이 죽는지를 보면은 가족이 안 받아들여줄 때 많이 죽어요. 보통 가족이 꼭 중요한 건 아니고 저 제2의 가족 이런 말 하지만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사람의 머릿속에서 가족은 좀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힘이 많이 되고 그만큼 나를 안 받아들여줄 때 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부스 찾아가서 유사 가족을 찾아서 어머님들한테 안겨서 울고 그러는 건데, 그만큼 못 받아들였지만 힘들어하는 성소수자들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그게 좀 이제 의미가 있었나봐요. 제가 안 죽고 살아있는 거. 어머니가 일단 받아들여주셨으니까 저는 자살률이 좀 낮아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확률이 좀 높아진 거죠. 물론 그것만으로 이제 수술을 하고 성별정정을 했다고 해서 트랜스젠더가 다 모든 걱정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런 거죠. 트랜스젠더처럼 수술할 일도 없고 성별정정도 안 해도 되는 자녀분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걱정
적적거리가 혹시 없으신가요? 받으시죠? 그것도 같이 하세요. 저희 어머니랑 저랑 대화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제 어머니한테 드려요. 엄마 친구들 자식은 다들 잘 됐으니까 이제 나는 내 앞가림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아직 앞가림 할 게 남아있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은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언젠간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훨씬 잘 버시지만 저희 어머니 공무원이라 연금도 나오시겠지만 그래도 어머니 나중에 용돈이라도 챙겨드려야 되고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 저도 그걸 걱정은 하는 거죠. 근데 큰 걱정 하나 드는 거죠. 그래도 얘가 이제 제가 30이니까 30 전에 죽을 일은 없겠다. 얘가 오늘 나랑 또 투닥거리면서 통화를 하고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부모 모임에서도 그런 사례 많지 않나요? 그렇죠. 부모 모임에서는 이제 엄카 띵동, 엄마 카드 띵동 올리면 살아있군. 생존 반응. 어쨌든 트랜스젠더는 좀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 늙어서 죽는 게 목표거든요. 늙어서 죽는 게. 그 전에 다들 어떤 형태로든 죽는데 그게 실은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데 그게 선택은 실은 아니죠. 상황이 몰리고 그게 이제 그런 흔히 말하는 자살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이 자살이 자기가 죽는다는 의식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해결하는 방식의 하나로 그걸 선택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죽는 거 심지어는 제가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때 어떤 심정이냐고 누가 물어보셨는데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정말 힘들다면 죽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죽을 때 다들 외롭고 아프게 죽을 텐데 그렇게라도 그것만이라도 막고 싶다. 이런 상황까지 이제 부모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정말 절박하고 심각해지는 거죠. 이 삶이 그리고 죽음까지도. 그래서 그만큼 부모들이 다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리고 늙어서 죽는 게 우리는 목표다. 늙어서 뭐 돈을 많이 번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엄마가 벌어서 내가 조금 더 벌을게. 같이 살자. 늙어 죽을 때까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훨씬 뭐 괜찮아지고 유쾌해지고 또 실은 이 자리에는 한결이 성별 전형하는데 성장 진술서 그런 것들을 요구를 법원에서 하거든요. 써주신 분들이 막 계세요. 인후보증서 그런 것들을 한결이 나기 전부터 아주 아기 때부터 아셨던 분도 중간에 성장과정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써주신 분도 계시는데 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게 다 그런 분들의 그런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의 빚이 없다면 아마 저도 더더군다나 한결이도 여기 있지 않았겠죠. 그런 사랑의 빚들을 지고 살게 됐다는 생각.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빚진 마음이 정말 고맙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빚을 계속 지우고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지만 저희 이제 성소수자 부모들이 이게 성소수자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용과 같은 존재라고 자식을 들어는 봤는데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 본인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용이 내 자식이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용을 한 마리 데리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즐거운 얘기를 정말 저희는 즐겁고 얘기를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혹시 성소수자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그런 분 혹은 소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분이 계실까요? 다들 제가 이제 수업관으로서나 여러 가지 교육 많이 가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영상을 보여줘요. 어떤 영상?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회견, 한국에 와서 기자회견 했을 때 제가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기자들의 질문을 받겠다. 굉장히 큰 기회잖아요. 기자의 가장 큰 권한은 질문권이니까. 근데 그 질문권을 절대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중국 기자가 손들어서 한국 기자들의 질문이 없다면 아시아를 대표해서 제가 질문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한국 기자는 끝까지 안 해서 결국 중국 기자가 질문을 해가지고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최고 엘리트라고는 기자들도 질문을 못할까 그런 거에서 막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여러분들 질문하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뭔가 소감이나 질문을 말씀해 주실 분이 네,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어떤 법안이 걸려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그게 이 부부
뭐라고 하지?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 그게 하나, 네. 아, 동성혼,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 말고, 이 지자체 안에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뭔가 있을까요? 이건 제가 답변할게요. 트랜스젠더가 성소수자라고 하면 보통 두 가지를 많이 떠올리세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이거 말고도 정체성이 많긴 한데 일단 제일 가시화된 두 가지 정체성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걸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동성혼은 불법이 아니에요. 동성혼은 불법이 아니고 일본이나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에도 지자체부터 혹은 이제 미국의 주단위부터 시민결합이라든지 뭐 생활자 등록법 이런 식으로 일부 혹은 부부와 비슷한 전체 권리를 동성 커플 혹은 이제 동성혼이라고 하면 동성애 이렇게 끝나는 분들이 많은데 동네에서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어요? 할머니 두 분이 나이 많으신데 할아버지 뭐 돌아가셨거나 이런 할머니 두 분이 가족처럼 살아가시는 거 이런 사람들을 전체 포괄해서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장치를 생활동반자법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제 혼인평등법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걸 국가의 법 차원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 차원에서 또 하자면 할 수 있어요. 일단 근데 법 차원으로 하면 좀 더 한 큐에 끝나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건 사실 트랜스젠더는 수술을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수술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수술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요. 정말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0대 때 가슴이 나왔겠죠? 가슴이 나온 걸 이제 20대 돼서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은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한 400만 원이 들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법적으로 성별이 딱 남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슴 있는 상태에서 자르려고 하면 여유증으로 포함돼서 보험 적용이 돼요. 이런 것처럼 그냥 서류 차이로 안 되는 것들을 지자체에서 보험이라기보다 지자체에서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이는 병원을 일단 확보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만 트랜스젠더들 병원을 못 가요.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 보고 여잔데요? 이러면 못 들어가고 남자인데요? 이러면 못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성별정정 되기 전에 저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 시작했는데 보고 여긴 여잔데 여긴 남자면 안 받아주죠. 의료보험이 잘못된 것 같다고 얘기하고. 근데 만약에 보건소에서 이걸 받아들여주면 혹은 이런 편견을 가지지 않는 병원이 확보가 되고 그게 지자체 차원에서 알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서울의 은평구에는 산림의료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트랜스젠더를 이상하게 보지 않는 게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은 은평구의 일종의 자랑인 거죠. 그런 병원을 아닌 병원은 막 수술 전에 기도하시고 이런 의사 선생님이 계신 병원을 바라지도 않고 감기 정도 치료하러 갈 수 있고 어디 부러졌을 때 엑스레이 찍으러 갈 수 있고 어디 이상할 때 침 맞으러 갈 수 있는 병원의 목록을 확보해서 쉽진 않겠죠. 어디는 쉽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군산에서 트랜스젠더가 갈 수 있는 병원 팜플렛 정도만 있어도 트랜스젠더가 뭔가 이상하다는 취급받지 않고 아니면 꼭 트랜스젠더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시스젠더 여성이어도 시스젠더 여성이 여성의학과 산부인과라고 불리는 병원에서 들어가서 경험하는 질문 중에 그게 있죠. 성경험이 있는지 성관계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는데 그러면은 곤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즈비언이에요 제가. 그러면은 여성과의 성관계 경험은 있고 질에 뭔가 삽입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검사가 필요한데 남자랑 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거기서 포착되지 않는 레즈비언의 질병 혹은 트랜스젠더의 질병 혹은 게이의 경우에 HIV, AIDS 같은 경우에 이런 질병들이 계속 놓치고 사람들이 계속 아파지는 거예요. 그런데 트랜스젠더가 갈 수 있고 레즈비언이 갈 수 있고 게이가 갈 수 있는 병원 리플렛 저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독립서점 리플렛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어요. 혹은 세입 가능한 식당 리플렛 여기에 있고 총머리가 하면 여기도 있어요. 이 정도가 써있으면 이건 군산시 안에서 해결이 가능한 거죠. 여기는 성소수자를 데려가도 되고 성소수자가 가는 병원이면 사실 성소수자 아닌 사람이 못 갈 이유는 없죠. 병원에서 당신 성소수자가 아니니까 진료하지 않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조금 더 편하고 그런 말 있잖아요. 소수자를 위한 건 소수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편의를 가져다 준다고.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 병원 같은 거를 만드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함께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위한 제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꼭 큰 법이 아니어도 뭐 조례 차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생활동반자 등록법 같은 그 법의 형태가 뭐 시조례 혹은 도의 제도로 등록이 될 수 있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됐었어요. 그 참고로 예, 동성 결혼법은 이제 어떤 우리의 근본적인 권리 중에서 이제 평등권이죠, 평등권. 왜냐하면 이성은 결혼할 수 있는데 왜 동성은 결혼 못하느냐. 그리고 이제 동성 결혼과 또 다른 비슷하지만 사회적 동반자법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성별과 상관없이 하는 거 그건 이제 자유권의 문제죠.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동성혼 결혼은 평등권에 대한 그 부분이 더 강한 거고 이 사회적 동반자법은 자유권에 관한 부분이 더 강하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그 사회적 동반자법은 이성 간에도 굳이 결혼을 통하지 않고 어떤 사회적으로 동반자의 그건 또 뭐 로맨틱이나 이런 거가 상관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다른 데서 못하는 얘기를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동네라서 생각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저기 질문이나 소감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저요. 말씀드리기가 정말 좀 힘들긴 한데 저는 원래 부산에 내려온 지 2년 반 됐거든요. 근데 우연히 사실 저는 독실한 천주교 집안의 천주교 학교를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아이들의 그 천주교 교리를 가르치고 또 프리메리지 커플이라고 결혼전 커플에 대해서 뭐 요즘 많이 유행하는 그 뭐지 애기 낳는 시험관하기 뭐 이런 거 절대 반대하는 그런 천주교에 대해서 대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연히 이제 저는 암 2개에다 뇌종양 수술까지 해서 요양치에 내려왔는데 우연히 이제 서예 배우러 가면서 우리 선생님을 알게 됐는데 우리 선생님의 물론 큐어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카톨릭 대 간호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의학적인 그런 걸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랑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는 동성애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프리한데 이제 애들 대학 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데 물어보니까 우리는 no problem이라고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손주가 쌍둥이 둘에다 한 애가 지금 시애틀에서 크고 있는데 걔네들이 만약에 동성애 그런다 그럼 제가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이런 얘기 듣고 저 여자 진짜 너무 용감하다. 그리고 한편으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면 그 아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제가 애미된 입장으로서 물론 그 동성에 대해서 커가는 과정에 제가 의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동의를 못 받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엄마가 그걸 알았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혼돈스러웠을까 그거 알았을 때 저 여자가 대놓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용감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고 되게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오늘 저번에 다른 모임에 가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환자이다 보니까 잘 못 가서 오늘 우리 집에서 가까운 줄 알고 씩씩하게 운동한다고 걸어왔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와서 얘기 들어보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사실은 제가 천주교에서 어떤 교리에 의해서 되게 뭐 안 돼 하느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 따로 분리하고 막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제 개인으로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꼭 안아줄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너 남자 여자 되고 해라고 했지만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건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최재천 교수님 제가 되게 존경하거든요. 생물학자시니까. 근데 그분도 동물계에서도 이게 있어요. 그건 너무나 생리적이고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창조하신 게 인간의 어떤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단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고통을 생각하고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그 행복을 인간의 힘으로 막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꼭 안아주고 이 큐어의 활동에 아까 의학적인 거 말씀하셨죠? 병원이 필요하다고. 그럼 적극 나서서 저 병원 추천할게요. 천주교 우리 소모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면 딴 데 뚫죠 뭐. 왜 길이 없겠어요? 네. 그리고 저는 내가 우리 손주들이 만약 그렇다면 저도 처음엔 힘들겠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우니까 많이 안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꼭꼭 안아주면서 너 가고 싶은 길로 가. 너 행복해 줄 수 있으면 할미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밀어주마.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내려올 때 사실은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용한 데서 이렇게 마지막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혼한 여자예요. 예. 근데 남편이 바람펴서 딴 여자랑 살고 싶다 했고 이혼 당했대. 리퓨즈 당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가졌는데 똑같은 느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저도 죽고 싶었거든요. 아, 이 잘난 내가 왜 인간들한테 내가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했어? 지가 딴 데서 나가고 싶어서 했는데 그게 내 잘못이야?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혼을 되게 죄악시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이들한테 당당하고 나 하나님만 떳떳해요. 그게 인간의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나는 진짜 앞으로 쭉쭉 전진하라고 말하고 싶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가 다 누가 얘기하는 거에다 똑같은 동의를 갖고 하지 않는다는 거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또 다른 분들 저기 시간이 어느 정도 되어서 혹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제가 보통 이제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를 제가 깜빡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끔 그런 걸 물어보세요. 또래든 아니든 이제 나이대에 상관없이 누가 커밍아웃 했을 때 반응을 뭐라고 해야 되냐. 약간 안아주신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냥 일상적인 대화하듯이 넘어가면 되냐 이런 분도 계시는데 저는 되게 가지각색들의 좋은 답변을 많이 경험해왔던 게 좀 예를 들어서 무심한 답변으로는 제가 저희 할아버지께 커밍아웃을 했는데 80이 넘으셨었거든요. 그 당시에 할아버지가 쭉 들으시다가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 이름은 안 바꾸냐? 왜냐면 이름 바꾸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태어날 때 받았던 이름 그대로 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너 이름은 안 바꾸냐 이러죠. 할아버지는 그러셨고 고모는 이제 저의 사촌들을 쭉 모아서 서열 정리를 한번 하신 거죠. 저의 이제 저보다 먼저 태어난 사촌들한테는 너는 얘 남동생으로 대해라. 그리고 저보다 한 명 사촌동생이 있어요. 걔한테는 불러서 이제부터 한결이가 너한테 누나가 아니라 형이다. 형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 네가 나한테 말해주길 기다렸다. 이렇게 딱딱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어느 쪽이든 기분이 좋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나를 환대해 주려고 한다는 걸 아니까. 사실 그것만 전달되면 무슨 말이든 크게 무리하게 느껴지지 않고 상처가 크게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 어릴 때부터 봤던 이모 삼촌들이 저 어릴 때는 딸내미랑 아빠 닮았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다가 커밍아웃 받아들이자마자 너는 아들이라 그런가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전혀 안 닮으셔서 이 말은 앞뒤가 안 맞아요. 하지만 기분은 좋잖아요. 어쨌든 받아들였고 안 까먹고 있구나 이런 게 기분이 좋아서 재밌는 기억으로 남아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티를 내는 것도 좋고 무심하게 툭툭 나오는 것도 좋으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리고 높은 확률로 커밍아웃을 한다면 제 또래거나 아니면은 그 분의 또래겠죠. 둘 중 하나겠죠. 그러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말하면 툭툭 던져도 괜찮아요. 그리고 큰 기대를 갖고 말씀하셨으면 평소의 행동 다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평소 하시던 대로 해도 충분히 감동적으로 마음 따뜻해요. 그 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또 어느 정도 돼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고 단일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혹시 질문 그럼 있으시면 여자였다가 수술을 해갖고 남자로 산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네,
왜 그 여자로 사는 게 싫어서 아. 남자로 살고 싶어서 그런. 그거는 이제 항상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 중에 여러 개 있는데 저는 6살 때 이제 유치원 다닐 때면 6살, 7살 때잖아요. 그러면 남자애들 이쪽으로 화장실 가고 여자애들 이쪽으로 화장실 가. 그러면 전 이쪽으로 갔어요. 그냥 제가 남자라고 생각해서.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편의상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 어릴 때부터 파란색도 좋아했고 로봇이랑 자동차 갖고 노는 것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걸로 설명이 될 수도 있고 여자애도 그럴 수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 근데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알아요 애들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뭔가 단어를 배우기 전에도 알잖아요. 내가 어떤 성격인지,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다가 단어를 찾아서 내가 이런 성격이구나, 내가 이런 성향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듯이 이게 내 이름이라는 걸, 나를 설명하는 단어라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듯이 트랜스젠더한테는 남들이 뭔가 나를 계속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나 이쪽이 맞구나 라는 단어가 트랜스젠더고 이쪽이 저한테는 남자였던 거죠. 혹시 답변이 되었을까요? 좀 더 설명드릴까요? 용기가 대단했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애들을 여기 서점이랑 어른들이 키우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100년 전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50년 전까지는 여성이 참정권이 없었죠. 투표는 불법이었고 잡혀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 것처럼 이제 이런 성소수자 인권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이주민 인권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낯설고 힘들겠지만 바뀌겠죠. 그게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바뀌지는 않고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변화의 시간에 여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했던 것이 정말 소중하고요. 언제 어디서든 영화나 책이나 또 혹은 지역에서 여러분과 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